환경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손꼽히는 레스터 브라운. 수많은 저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그는 가장 성공적인 산림 녹화 사례로 한국을 꼽습니다. This, I think, would be the Korean edition, and this says, South Korea is in many ways a reforestation model for the rest of the world. We're going to see more and more people looking at Korea as a model. How did the Koreans do it? How did they do it so fast? How did they cover 65% of the countryside with trees? 한국의 方たちが植林をされたっていうのは非常に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과 산림 녹화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인이 감탄하는 우리의 산림 녹화 역사. 그 기적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사막지대를 연상케 했습니다. 풀 한 폭이 눈에 띄지 않는 황폐한 땅과 헐벗은 산. 당시엔 전국 어디를 가나 비슷했습니다. 1헥타르당 심어진 나무의 총량은 지금의 20분의 1에 불과했고 국토의 절반 가까이가 벌거벗은 민둥산이었죠. 심지어 1969년 유엔 보고서에서 한국 산림의 황폐도는 너무나 고질적이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과연 당시 우리의 산림이 그토록 극도로 황폐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산림이 울창하지만 이곳도 대표적인 민둥산이었습니다. 도로가 그때 생긴 도로. 여기는 허벌판이었습니다. 불판이고요. 나무가 없었대. 없었고 뭐 불나도 있어. 끌 것도 없었어요. 불날 것도 없었고. 고향 뒷산의 옛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에겐 나무 한 그루도 예사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이게 64년도 하는 거 아이가? 64년도 사망할 때 아이가? 이건 쏠기다 그래. 이 버리 저 하나라만 이거. 많이 굴렀다 이거. 산 중턱에 오르니 어디선가 새소리가 청아하게 들립니다. 어느새 울창하게 나무로 뒤덮인 고향의 풍광. 그에 비하면 옛 기억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믿기지 않는 전설처럼 들립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풀도 없었어요. 이거 다 그 비가 다 뭐야 채비하고 뭐 소주고 다 이런 게 없었어요. 산에 소미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나무 가지 꺾어가 저 만다 저기서 타고 내려옵니다. 옷에 스키자 눈썰매 타듯이 나무를 깔고 타고 내려옵니다. 올라가지고 또 밑에서 올라가가 또 내려오고 소미르 가가지고 그랬어요. 금방이 보니까 나무가 없었으니까는. 산이면 당연히 나무가 있으리라는 생각. 그런 생각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산림의 50%는 민둥산이었고 풀 한 폭이 없는 산지가 8%에 달했습니다. 그전 일정 말에 김기림 씨 같은 그런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면은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 당시 조선의 상징적인 단어를 두 개를 고른다면 흰 옷과 붉은 산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흰 옷이요. 강산을 나타내는 것은 붉은 산이다. 사막 가시면 사실 모래 보기 많지 않으십니다. 모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뭐 굵은 자갈, 그리고 뭐 바위 이런 걸로 다 사막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사막화가 거의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화 직전의 메마른 산은 각종 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산림이 황폐하니 비가 조금만 와도 산에서 흙이 씻겨 내려와 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답이 매몰되면서 피해농이 속출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10년 동안 유실된 농경지가 제주도의 면적을 웃돌 정도였으니 민둥산, 그것은 가난을 더 가속화시키는 끔찍한 굴레였습니다. 그 조선왕조 시대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홍수와 가뭄이 예전에는 보통 20년, 30년에 한 번씩 주기로 왔었어요. 이러던 것이 점점 10년, 5년,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2, 3년 만에 주기로 한발 아니면 홍수가 왔습니다. 가뭄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하천과 강의 발원지인 산과 계곡이 황폐하니 강바닥이 순식간에 마르면서 시도 때도 없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속절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민둥산의 폐해.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우리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땔감이 나무였어요. 그래서 산에 나무를 좀 빌어떼고 낙엽도 끌어떼고 하천은 잔디를 떨어가지고 그 잔디 뿌리부터 말려가지고 땔감을 쏟고, 그 당시에는 산에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솔방울까지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숙제가 있어. 솔방울 몇 개씩 따오는. 그러면 사실 서울에서 장작 다 뗐습니다. 다른 연료란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 어딜 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짓고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선 뗄나무가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연탄이 있었지만 당시엔 부잣집에서나 쓰는 귀한 연료였습니다. 뗄나무조차 귀했던 그때 그 시절. 팍팍한 삶의 역사는 사실 조선시대의 그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자원은 국가나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것이 아니고 온 만 백성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후생을 높여야 한다. 이게 이제 경국대전에 나온 국정 철학이었습니다. 산은 말하자면 공유지니까 주인 없는 산이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투어서 연료를 채취하고. 일제강점기 산림 황폐는 극에 달합니다. 학술조사라는 미명 아래 산림자원을 조직적으로 수탈했고, 이때 많은 원시림이 사라집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전쟁 물자를 전부 우리 산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은 삼척지역에 가면은 산림철도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철도를 놓고 다 그 울창한 나무를 실어서 동해안으로 실어 빼 나갔어요. 그때 이 남한 전발에 걸쳐서 그 불황면을 강제동원해서 모든 소나무 벌채에서 뿌리를 파헤쳐 가지고 그 뿌리에서 송탄유를 들여서 군사용 그 유류로 공급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파괴를 해놓고 복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한국전쟁은 결정타였습니다. 그나마 이 땅에 남아있던 몇 그루의 나무마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살림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황폐해져 갔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당장의 추위를 막기 위해 땔감을 산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유증은 물난리와 물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폐농이 속출하고 국민들은 끊임없는 식량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국토 전체가 사막화돼 가고 나무 한 그루가 아쉬웠던 그 시절, 나무 심기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유엔부에서는 이번에 우리 국토의 한발과 수해를 방지하는 길인 사방사업 촉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미래전문가각에서는 두 손을 높이 드시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몸은 헐번하니더라도 우리의 강산에 옷을 입혀 아름다운 강토를 자녀손손에게 물려주도록 사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나온 일명 밀가루 사방.
즉 당시 구호물자였던 밀가루를 일당으로 지급하며 나무 심기를 독려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산림녹화의 필요성을 알고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독려했지만은 국가 정책상 제대로 어떤 정책을 세우지도 못했고 예산도 없고 미국에서 식량 구호 양고기 오면은 사방 사업을 할 때 밀가루를 한 대박씩 줬어요. 그럼 그때는 마지못해 나무를 심었지 그다음에 가꾸지를 않았죠. 한평에서 사방 사업을 할 때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재를 가면서 2달 동안에 사방 사업만 종사를 하는데 내가 무슨 놈 큰 권리 있는 사람도 아닌데 참 발을 붙들어 잡고서 내일 나 일 좀 나가게 해달라. 그게 무엇이면 당장 먹고 사는 거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터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임금이 부족하니까 밀가루를 줬어요. 부족. 네, 말문이 막히는데 불악에 있는 아낙네들이 산으로 와가지고 사정하는 거예요. 아랫돌을 붙잡고 나 일 좀 시켜달라고 말이야. 아니 궁어니까. 실패의 원인은 가난이었습니다. 당장 끼니도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는 공연불에 불과했죠. 밀가루 한 줌이라도 얻기 위해 나무를 심었던 그때 그 시절, 봄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아궁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생계형 도벌도 만연했습니다. 남이 버린 꽁초와 휴지까지 모아서 팔던 시절, 시장에는 나무 장수도 흔했습니다. 산은 점점 헐벗어갔지만 나무를 팔아 연명하는 이들을 나무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식량을 산에서 나무 긁어서 낙엽 가지고 그걸 팔아서 도시에서 그걸 사다 쓰니까 그걸로 현금하기 가장 쉬운 게 나무하고 이런 솔가지였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이라고는 지리산에 가서 도벌을 하거나 고흥 여수에 가서 밀수를 하거나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산에 가서 나무를 피고 도벌을 해도 지역 주민들이 죄인시 죄악시를 하지 않은 거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동정하는 거예요. 생계형 도벌이 만연해지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산림녹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때 울창한 수목으로 뒤덮인 지리산에서는 도벌 행위가 성행해서 크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은 치안국에서는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실시, 인간 송충의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데 쉬쉬하던 사건은 지리산 작전도로를 개설하던 한 장교가 도벌 현장을 보고 분노한 나머지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합니다. 단호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5시쯤 경비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저희 집은 경비전화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니? 내일 아침 병력 150명이 너희 군으로 간다. 이제 대통령이 보셨던 전염사 9,854리방 허가한데 그거는 막 넘어졌으니까 이것이 과벌한 것 아니냐. 허가는 언제나 아는데 과벌 여부를 넘어진 나무를 상대로 검척을 하는 거예요. 잣대로 재봐라. 그때 추럭으로 한 대 실렸는데 몇 리방을 실린 거니? 6리방입니다. 기준이 6리방. 근데 9,854리방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걸 다 재라 이거예요. 잣대로 말이야. 예. 그 짓을 했어요. 합법을 가장한 권력형 도벌도 만연해서 국회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됐습니다. 그때 구군의 산림계장이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2밖에 안 됐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 수특이었고 우리 군뿐이 아니에요. 지리산을 주축으로 해서 경상남도 하동, 함양권방, 또 전라북도 남원권방, 우리 구례, 광양 이쪽에서
전부 그 사건이 입건되어서 처리된 사람이 400명이었습니다. 사실 도벌은 혁명정부가 밀수, 마약, 깡패, 사이비 기자와 함께 사회 5대 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했던 주요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사막화의 문턱에서 정부는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최초의 살림법이 제정된 것도 이때. 이승만 정권 12년 동안에 살림법을 못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 군사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2월 27일 날 살림법을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살림보호의 근간을 만들고 나무는 어떻게 심고 연료는 어떻게 채집하고 국가에서 이제 조림을 직접 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 법이 근간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는 서독 방문길에 더욱 굳건해집니다. 지리산 도벌 사건을 해결하기에도 바빴던 그해 12월의 서독 방문. 2차 세계대전 이후 불과 20여 년 만에 경제의 부흥과 울창한 산림의 재건을 이룩한 서독의 모습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산이 푸르게 변할 때까지 다시는 유럽 땅을 밟지 않겠다. 서독에서 돌아온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결심을 하나 둘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귀국 한 달 만에 발표한 연료림 단기 조성 사업입니다. 국민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연료를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생계형 도벌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3년 뒤 전국의 농가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연료림이 조성되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한 과학자 덕분이었습니다. 헐벗은 국토를 복구하는 것이 자신의 천명이라고 여겼던 한 과학자. 우리나라 최초의 임학 박사였던 현신규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분이 주장한 게 선진국치고 부자 나라치고 산림이 황폐한 데를 내보질 못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려고 그러면은 우선 산림이 울창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 현신규 박사님이 개발하신 리기테다라는 잡종 소나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50년생 좀 더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직경이 70cm가 넘어요. 엄청나게 잘 자라고. 저 리기테다하고 똑같은 해에 심은 건데 이거는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리기다 소나무를 비교하기 위해서 심은 건데 요거는 지금 직경이 한 3cm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나무를 비교를 해볼 적에 인목육종에 의한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이 두 나무를 비교함으로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 빠르고 힘차게 뿌리내릴 나무가 절실했던 시절, 현 박사는 추위에 강한 소나무와 생장이 빠른 소나무를 교배해서 리기테다 소나무라는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의 걸작품은 외교 분야에서도 탁월한 공을 세웁니다. 62년도에 미국 정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정도 불안하고 경제 발전도 못하고 그러니 경제할 가치가 원조할 가치가 없다. 이래가지고 원조를 삭감하는 안이 올라갔어요. 원조 삭감안이 상정되자 알렉산더 와일리라는 한 상원 의원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한국의 산림 전문가 현신규 박사가 뛰어난 소나무를 육종했습니다. 그 나무는 빨리 자라고 훌륭한 목재를 생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소나무와는 다르게 추운 날씨에도 잘 자랍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봐라. 리기테다 소나무가 한국에서 개발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일리노이와 이 미시간주의 탄광 폐석지를 녹화하고 있다. 근데 이 리기테다 소나무는 우리가 준 원조 자금으로 현신규 박사가 개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조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류를 가져나 증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원조 삭감안이 부결이 됐어요. 현신규 박사. 그에게 필생의 철학은 산림 부국론이었습니다. 일찍이 산림의 가치를 깨달은 현신규 박사는 우리나라 산림 육종의 학문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놀라운 연구 성과는 해외에서도 이름을 떨칩니다. 1970년대 뉴질랜드는 포플러 나무의 낙엽병으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해결한 것이 바로 현 박사가 육종한 은수원 사시나무. Yes, so we imported those into New Zealand, or they would be sent to us from Dr. Hyun. 현 박사는 나무를 보내면서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그 여기란 말도 여기산에서 따온 거예요. 그 소스가 어디냐 우리한테 물어봐요. 이게 원래 글렌들로사 지림청 뒤에 수원사시가 여기산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라고 이렇게 써줬어요. 은수원 사시나무는 수원의 여기산이 고향인 수원 사시나무와 은백양 나무의 장점만을 취해서 개량한 수종입니다. 이 나무는 낙엽병으로 죽어가던 뉴질랜드의 나무들을 대체하며 여기라는 한국의 이름을 널리 알립니다. One of the first two poplar clones that were rust resistant, that we could safely say you can plant this out on the slopes and it won't be killed by the rust. So that was our good news story of Yogi Poplar and Dr. Hyun. 은수원 사시나무는 우리나라의 산림 황폐화 해결에도 공을 세워 현 박사의 성을 따 현 사시나무로도 불려지게 됩니다. 나무를 위해 평생을 바친 현신규 박사. 또한 그의 헌신은 민족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현신규 박사님의 그 생활 철학과 그 애림 사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분이 직접 쓰신 그 유고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림이 곧 애국하는 일이요. 가꾸고 육림하는 일이 곧 애국이 결실을 맺는 일이다. 산에서 일하다가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와도 나라와 결의를 위하여 참고 희생하는 일.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박봉에 굶주리는 생활도 나라와 결의에 먼 앞날을 위하여 참고 봉사하는 일. 이것이 곧 조림과 육림하는 길이며 이러한 정신으로 국민 전체가 무장되어 있을 때 그 나라와 그 결에는 쇠퇴와 몰락이 있을 수 없다. 현 박사가 개발한 다양한 수종은 거칠고 메마른 땅에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치명적인 봄철 가뭄을 견뎌낸 어린 묘목들은 연료림으로 성장해 농부들의 시름도 덜어줬습니다. 국토 보전과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림 보호 육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월 9일 산림청이 새로 발족했습니다. 연료림 단기 조성 사업이 성과를 보일 무렵 박정희 정부는 산림청을 신설하고 산림 녹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농지도 좋고 공업도 좋은데 그 산이야말로 우리 국토의 지붕이다. 지붕을 세워야 이제 비바람을 막은 다음에 거기다 안방도 꾸미고 부엌도 꾸미고 이렇게 하듯이 한 나라도 먼저 지붕이라 할 수 있는 산림을 꾸며놓은 다음에라야 농지도 온전하고 공장도 온전하고 하는 산업 발전도 다 온전하게 된다. 전 국토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도 바로 이때.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과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건축과 개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합니다. 당시 지정된 보호구역의 면적은 전 국토의 13%에 달했습니다. 71년도에 그린벨트 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신설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영국하고 카나다하고 우리나라밖에 성공하지 않았다는 건데 전 세계에 다녔을 때 산 중턱 이상의
이런 그 별장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은 산 꼭대기나 중간에 개인 별장이 많아요. 중간중간에. 우리나라는 전혀 없죠. 저 산자락에 현재 국립공원과 그린벨트는 생태계 보존, 홍수 조절, 대기 정화, 그리고 요즘 세계적인 관심사인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밤 달빛에도 참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만 해도 109조 원, GDP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40여 년 전의 결정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자연자원이 아름다운 나라, 산림 선진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정책의 그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그 정책이 있을 때하고 정책이 없었다고 할 때를 비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도시 주변에 그린벨트 정책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그 시대의 수요에 충족에 급급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만큼 자연자본의 축적이 됐겠느냐? 이곳은 평균 수령이 80년 이상씩 된 전나무 숲입니다. 이처럼 울창한 숲이 조성되기 위해선 적어도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죠. 하지만 당시 우리들에게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나무가 성장하고 번식하고 숲을 이루기까지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식목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의 국민 조림으로 개편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1972년은 새마을 운동이 공식 출범한 해입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이죠. 그런데 그해 9월 내무부 새마을 부서에 의회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갑자기 새마을 부서에 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도계에 그 아주 험한 헐벗은 산이 수혜를 잇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 사방을 새마을 부서에서 해보라고 하는 특명을 받게 됐어요. 산림청의 골칫거리였던 동대산의 사방 사업을 해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당시 새마을 부서 담당관은 국원이었습니다. 사방 사업 경험이 전무한 한 관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가 석배례라고 하는 특수 토지라서 사방 사업을 다 해놔도 6월에 장마가 오면 흙이 본죽이 돼서 전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매번 사방 사업을 하고 장마 때는 흘러내리고 실패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는 이건 성공할 수 없다. 국원은 그해 9월 말부터 경주 시내 여관에 숙소를 잡고 현장을 오가며 고민을 거듭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산림청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부산에 있는 어느 전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저를 찾아와서 거기에는 일반 사방공법은 안 되고 특수사방공법을 해야 한다.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사방 산지에 물기를 잡아주는 이 물기를 아주 가느다란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 수로로서 물기를 잡아주는 특수공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들끼리 심줄박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즉시 국원은 콘크리트 수로를 설치하는 일명 심줄박기 공법을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실패를 거듭했던 사방 사업이 결실을 본 것입니다. 들어와. 사방 사업 결과 보고서를 올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국원은 다시 산림청의 일을 떠맡게 됩니다. 청와대 봉황 문의가 있는 메모지가 있어요. 거기 직접 친필로 쓰신
제 내무장관 귀하 제1차 국토진입 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 보고할 것 대통령하고 사인했는데 이제 그 특별 지시를 받은 후 제가 2달 동안 전국의 산지를 찾아다녔어요. 네. 또 임업 기술자도 와서 면담도 하고. 산림청의 도움을 받아 키트를 마련하고 골격이 갖추어진 계획안은 완성과 동시에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 보고할 때 4시에 연락을 받았는데 내일 아침 10시에 보고하라고. 네. 그래서 그 차트 잘 쓰는 차트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밤새 썼어요. 근데 한 100여 장이 되니까 100여 장이면 밤을 꼬박 세워도 모자란 분량입니다. 마지막 장을 쓰고 나니 발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쓰고 나서 바로 둘러매고 청와대로 뛰어갔는데 이미 10분 늦었어요, 제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 관계 장관들이 모두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트를 들면지고 들어온 나에게 시선이 전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이제 차트를 내가 직접 걸고 그리고 이제 한 장 한 장 남기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조립 녹화의 3대 원칙 방향을 설명하니까 아 이건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며칠 후 국토조립 녹화 10개년 계획은 민둥산의 자연재해까지 다스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으로 변경됩니다. 주요 골자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 계획은 산림청과 함께 내무부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세계 각국을 봐도 산림청이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농림부 소속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 그것은 당시에도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산림청을 뺏기게 된 농림부 장관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자료를 이제 막 챙기는 거예요. 김병현 장관께서. 그러니까 이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봐 김 장관 그 지금 농림부가 식량 증산해야지 참 그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거기에 조립 녹화까지 하기에는 힘이 버겁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고한 대로 1차 속성 녹화 기간 동안만 1차 계획 기간만 내무부에 빌려줬다가 그거 끝나면 돌려받으라고. 뭐 김보현 장관이 10년 동안 장관할 것도 아닌데. 푸른 강토를 만들기 위한 지산 녹화 10년 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나무 산림청 내무부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조림이 주요 골자였던 치산 녹화 계획은 내고장은 내가 가꾼다는 새마을 정신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국민적인 동의를 얻습니다. 내무부의 지방행정권과 경찰권도 치산 녹화 계획에 힘을 실어줍니다. 산림청의 위상이 달라진 것이죠. 우선 내무부의 행정조직이 전국에 있잖아요. 산림청은 서울에만 본부가 있지 지방 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시를 해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무부를 조직을 이용하면 각 시군에 그런 그 산하 기관이 있으니까 지시를 하면 다 전국이 다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청장님이 출장을 가신다고 가시면은 헬기 출장을 꼭 가세요. 산 꼭대기에 헬기장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내려요. 그러면 그때 우리 청장님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간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거기 관할 경찰서장이 산 꼭대기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산림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절. 산림 공무원들이 조랑말을 타고 다니는 색다른 풍경도 등장했습니다.
발빠른 산림사범 단속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조랑말 순찰대는 산림행정력과 치안력의 강화를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보호과장이 항공통제권, 항공운영통제권, 그 다음에 이제 사법경찰관 지휘권, 이런 거 일반자 행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개 서기관 그 과장 쳐놓고는 내용적으로 상당히 센디했어요. 그만큼 책임도 많았지만 말이에요. 이제 그런 업무를 할 때 내무부 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수월하게 힘을 줘주었다. 당시 산림녹화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후 관리였습니다. 산에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어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활착률은 7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건목. 식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과정까지 살피기 시작합니다. 74년도에 심은 나무가 전국에 13만 헥타에 2만 7천 개소예요. 몇 번을 심었냐면 3억 1천만 번을 심었어요. 이것을 심은 나무 하나하나를 현지 확인, 소위 건목이라고 그랬어요. 검사예요. 활착 검사. 활착이 됐는지 그 건목을 통해서 활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후 생육 상태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육림 책임 관리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억 1천만 번의 나무를 한 나무 한 나무 매목 검사를 하고 사후 관리를 점검했다, 현지 점검을 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산림녹화의 오랜 장애물이었던 연료 문제도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탄광지대에 정선선이 개통됩니다. 당시 유일한 대체 연료였던 석탄의 원활한 수송과 공급을 위해서였습니다. 연탄의 수송과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1962년 5월에 착공한 총 93km의 이 정선선은 작년 초에 이미 예미 정산 고한리간 30km의 개통을 받고, 연료용 석탄이 맞지. 우리나라의 석탄은 고업용으로는 안 돼. 열량이 낮아서. 그래서 처음부터 가정 수요로 해가지고선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1973년도에는 태백선까지 완공되면서 우리나라는 한 해 1200만 톤의 연탄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1200만 톤이면 전국이 장작을 전혀 쓰지 않고 취사나 난방을 해결할 수 있는 양. 다행히 이때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새마을 길닦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연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연료의 세대 교체는 연료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탄 보급을 촉진 정착시키기 위해 연탄 규격의 표준화와 주택 개량 사업까지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궁이를 어떻게 표준하느냐, 그다음 구두를 어떻게 표준하느냐,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정부의 지원 밑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아궁이 개량, 그리고 주택 개량 형태로 건너가게 됩니다. 또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양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가난이 그 뼈저린 원인이었던 산림 황폐화, 그것을 근본부터 뿌리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양묘 사업은 농가 소득은 쌀이라는 공식을 깨뜨리고 농업의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전국에 2만 4천 개의 자연 불악이 있는데 거기다가 마을 양묘를 거의 다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지방비에서 토지 그저 마을별로 한 300평 정도의 임대료를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생산된 묘목은 정부 고시가격으로 100% 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래도 양비자 이렇게 벌어가지고요, 양식 없으면 장터 나와가지고요, 싸전에 그 쌀 가게집에 가가지고 영임서 돈을 언제 간주를 주 있겠네.
그때 가서 찾아가지고 죽기 외상 다 하고 이래가 볼살이고 쌀이고 몇 대 얻어다 연명해 나가고 이랬어요. 이거 아니면 굶어 죽어요. 여기는 여 경상북도 추야이라 그러는 데는 양미장 아니면요 이는 이래 암만이다 다 굶어 죽습니다. 진짜래요. 새마을 공장이 경상남도 거창군 무릉리에도 세워졌습니다. 이 새마을 공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정원석을 가공, 전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점차 시설을 확장해 1976년에는 고용인원이 500명으로 늘어 5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계획입니다. 전국 도로망이 짜임새 있게 갖춰지자 농촌에 공장도 들어섭니다. 공장 덕분에 일자리가 많아지자 생계형 도벌은 자연스럽게 사라져갑니다. 하루에 산에 가서 연료름을 캐치를 하면은 한 3일치 땔감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마을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아가지고 연탄을 사서 떼면은 5일을 갑니다. 누가 붙은지 간에 농촌 산림 연료는 안 쓰고 연탄 연료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산림녹화는 나무만 심는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과감한 정부 조직의 개편도 요구됐고 기반 시설 마련 등 국가의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밀한 행정력이 뒷받침됐던 겁니다. 산림녹화는 전 국민과 국가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역작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최고의 리더십, 새마을 운동에 의한 국민적 에너지, 그리고 치밀한 행정력, 기술력의 뒷받침, 이 세 가지를 잘 연결시키는 시스템 계획을 작동시킨 거죠.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산림녹화의 역사는 인간 승리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재해에 맞서고 혹독한 기후를 이겨낸 땀과 눈물의 역사였죠. 민둥산에 단 1%라도 희망이 보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으로 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전남 장성 충령산의 편백나무 숲입니다. 총 570여 헥타르, 서울의 남산이 340여 헥타르니 꽤 규모가 큰 숲입니다. 편백나무와 삼나무, 칡백나무가 무려 253만 그루에 달합니다. 50여 년 전만 해도 민둥산이었던 이곳이 울창한 산림으로 변모한 것은 한 사람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 우물터는 옛날부터서 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물도 좋고. 민둥산이었지만 이 근방은 지하수가 풍부해서 조림지로 적당했습니다. 주변에 물들이 많아서 그때는 물찌개로다가 전알리고 가뭄이 심할 때는 그냥 식구들이 다 나와서 다 하고 햇풀 작업도 해봤고. 선생님께서 직접 물지개를 지고 산을 오려냈다고 합니다. 하고 어깨가 정말 피투성이 됐을 때 그걸 본 주민들이나 가족들이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 나무를 살렸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50여 년 전만 해도 별난 사람으로 불렸던 임종국 씨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산입에 거미들 치던 시절에 나무를 심으니 그럴 법도 했죠.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산림이 너무 녹화가 안 되고 산이 민둥산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오직 난에 나무를 많이 심겼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양묘업을 시작을 한 것이 양묘업으로 돈을 벌으셨죠. 마을 앞에 시험 육묘장을 마련하고 삼나무 편백 씨앗을 심었다.
나무의 용도가 땔감이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종국 씨는 나무의 가능성을 믿고 한 해 평균 30헥타르의 방대한 면적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면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시 나무를 심었습니다. 당시 임종국 씨는 마치 신들린 사람 같았습니다. 가뭄이 극심할 때면 우물을 파서 타들어가는 나무를 지켜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켜낸 결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60년대에 투자했던 돈을 이렇게 쓱 보니까 그게 한 1억쯤 돼요. 그 당시 돈으로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이병철 씨가 한 3억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2002년 저희 산림청에서 이 땅을 매수할 때 산주가 9명 있었는데 유족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지칠 건데 나무를 심면서 사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소유권들이 다 넘어가지 않았을까. 여기에 저 느티나무가 아버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임종국 씨는 1987년 향년 7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 느티나무 심은 이유가 있어요. 이 느티나무는 정자 역할도 하고 부모 역할도 하고 쉬어가는 것도 되고 해서 그리고 천년을 바라볼 수 있는 나무기 때문에. 천년을 바라보는 느티나무. 그것은 길어야 100년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늠할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임종국 씨는 천년을 바라보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들을 낳으면은 육림으로 짓고 딸을 낳으면 자연이로 짓고 정해주셨어요. 자자가 김매고 복도들 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산을 나무를 김매고 복도들고 가자니까 뜻이 육림하고 똑같죠. 딸이니까 딸을 해서 임육림으로 질 수가 없어서 임자연으로 지었죠. 그랬죠. 그런 뜻이고. 당시엔 임종국 씨처럼 헐벗은 조국의 아픔을 내일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조림을 애국하는 길이라 여겼던 그 시대의 선각자들이었습니다. 조림을 내가 얼마를 했어. 그 당시 그게 서로 자랑거리였습니다. 서로들 조림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독립가분들이 그 당시에는 후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가진 모든 거를 갖다 집어넣어서 조림을 하겠다, 뭐 국토 녹화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 당시에 많이 가지셨어요. 범국민적인 도전. 그러나 시도를 거듭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북 영일지구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국제항공 노선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었죠. 숲이 울창한 일본 영토를 거쳐 한반도에 들어서면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는 땅. 그런데 그곳이 벌건 속살을 드러내고 이 땅을 찾는 손님을 맞이했다니. 영일지구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일지구는 토성이 나무가 사는데 아주 어려운 그런 편마암지대예요. 편마암지대는 원래가 이제 산림 기술자들은 조림을 피하는 데입니다. 그 나무를 심으면은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려가는 그런 특수 토양이라서 일제 시대부터 1973년까지 50회에 걸쳐서 사방공사를 다 실패를 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영일지구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산림 기술자들이 조림을 피했던 지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죠. 바위산처럼 척박했던 땅. 끈질긴 황폐의 역사는 지금도 그 흔적을 일부 남겨놓았습니다. 이게 또 햇볕을 바쁘면 이게 퍼석이져 봅니다. 햇볕만 바쁘면 퍼석이져 봅니다. 그리고 물만 먹어보면 또 막
막 쪼대가 돼가 이게 막 그만 막 콩죽어지 진흙타이 돼보고. 그런데 여기 이제 식물이 못 사는 이유는 바닥 밑에 뻘이 형성됐던 거라서 염분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혀를 닿아도 짭조리할 정도로 염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염도가 있어가지고 파종하고 이런 새뿌리들이 새싹이 나면은 말라 죽어요. 복구 불가능 판정이 내려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황폐의 뿌리가 깊다면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통해 그 뿌리까지 캐낼 각오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산림의 황폐도를 측정하고 지리적 여건에 맞는 복구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설계도에 따라 흙과 모래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가파른 산을 계단식으로 정리하고 토사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경사가 급한 해변과 높은 절벽에선 밧줄에 매달려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작업은 현대 장비나 중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내뿐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처음 오면 막 힘껏 사력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지금 해라면 아마 그래 뭐 할게요. 지금 젊은 사람 못하죠. 지금은 내가 젊을 때도 그래 해라면 뭐 할게요. 산꼭대기에서 지금 거의 뭐 특수부대 대원식으로 그냥 몸에다가 밧줄 하나 묶고 내려가서 작업들을 하시거든요. 지금 누가 하시겠습니까? 흙의 성분을 바꾸는 공사도 했습니다. 황폐한 땅은 수평으로 깊고 넓은 골을 파서 비옥한 논흙과 퇴비로 채웠습니다. 이때의 지게로 실어 나른 논흙과 퇴비가 210만 톤. 연인원 355만 명이 동원된 대역사였습니다. 짱을 보소. 이 손 다 따르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돌리, 돌하고 나무하고 또 씨 뿌리기 전에 손으로 다 누리고 뭐 이거 공방으로 잘해가지고 이 손으로 이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돼요. 빗자루가 쓸고 비레유 가지고 쫄딱 미끄러져가지고 그걸 황다철벽에 허리 다쳤네요. 오늘까지 허리 다쳤네. 비를 치러가지고 그 고미씨 미끄러봐가지고. 그래 이거 공상으로 처리해줘야 돼. 공상으로. 가뭄이 계속될 때는 물동이로 물을 날라 수분을 공급하는 등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5년에 걸친 작업 끝에 불가능하리라 예상했던 영일지구 사방공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황폐지 면적이 여의도의 8배, 소요 예산이 38억 원에 달하는 한국 사방사업 역사상 최대의 혈투였습니다. 아기를 키우듯 보듬고 다듬는 정성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땀과 눈물과 애정이 어린 맨손의 역사.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의지를 하나만 보여달라 그러면 저는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와서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 보여주면 외국 사람들 다들 놀랍니다. 그거는. 비료도 맨손으로 주었습니다. 다 맨손으로 집어주고 맨손으로 이제 또닥거려서 덮어주고 심은 나무 또 오직 정성으로 이룬 역사죠. 맨손의 역사, 정성으로 이룬 정성의 역사. 그다음에 그때가 또 시기적으로 배고플 때이잖아요. 이제 배고픈 고통 참아가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이렇게는 고통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선배들이 해놓은 거에 대한 걸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숲을 가꿔 나간다는 거는 그냥 농사 짓는 것처럼 뭐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60년, 100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효과도 잘 안 나타나고 그런 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It was a remarkable success story.
And I hope this film you're doing on it is shown outside of Korea, because that's where it's people in other countries that have to understand what has happened. There have been so many reforestation programs that have failed. 당시 현장을 관리 감독했던 이밀재 씨와 함께 경북 영일지구를 찾았습니다. 어린 묘목은 어느새 거목으로 자라서 울창한 살림을 이루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메말랐던 땅. 그런데 그 땅이 평생의 자랑거리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는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산림녹화 성공의 역사는 위대한 맨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고통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위대했던 산림녹화. 그것은 천년의 미래를 내다본 기적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민둥산을 마치 숙명처럼 여겨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산림녹화는 이룰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50여 년 남짓, 우린 흙과 묘목을 지게에 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맨손으로 나무를 심고 흙을 덮어주는 지극정성으로 산림녹화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민둥산의 기적.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산림 강국으로 만든 인간 승리의 역사였습니다.